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0대 초반이고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몇 년을 취업난 때문에 고생하다가 결국 뒤늦게 공무원 시험을 치게 되었지요. 평생 해왔던 게 공부였다 보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데까지는 준비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9급으로 시작하기엔 적지 않은 나이였다 보니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인정받겠다 싶어서 일에만 매몰돼서 살았죠.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 제 나이가 30대 중반을 맞게 되었고 결혼 생각도 그때가 돼서야 겨우 생각할 수 있었네요. 나이가 있었다 보니 연애 결혼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마음 맞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같이 일하던 동료가 남편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저보다 3살 어리다는 게 많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막상 만나보니 말도 잘 통하고 사람도 참 괜찮아 보였어요. 결혼을 전제로 나간 소개 자리였지만 짧은 기간이나마 서로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먼저 제안을 해왔죠. 연애하다가 결혼을 못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제가 더 손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도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바쁘게 산다고 30살 넘어서부터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해본 게 한이 돼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간을 질질 끌게 있냐며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했지만 앞으로 평생을 같이 하게 될 사람일지도 모르는데 한두 번 만나보고 결혼 준비부터 시작하고 싶지는 않았기에 그 제안이 저에게는 나쁘게 들리지 않았죠. 그래서 당시 남편과 연애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기로 했어요. 다만 저희도 나이가 나이였다 보니 연애 기간은 1년을 넘기지 말기로 정했습니다. 연애 중에 결혼 상대로 서로가 아닌 것 같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쿨하게 헤어지는 조건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짧은 기간이었던 만큼 서로 알찬 연애를 했다고 생각했고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었고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라는 확신을 서로 가졌기 때문에 합의했던 1년간의 연애를 마치고 저희는 곧바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쯤부터 해서 남편이 저희 집에 인사도 드릴 겸 해서 자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의 장인 장모님께 먼저 얼굴 도장부터 제대로 찍고 점수도 좀 따고 싶다면서 말이죠.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미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을 때부터 결혼을 빨리 하라고 보채셨던 분들이었으니까요. 하나뿐인 딸이 취직 후에는 연애도 안 하고 일에만 매몰되어서 살았다 보니 늦은 나이 때문에 평생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게 될 거라 걱정하셨던 분들이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짜로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저희 부모님한테는 1등 4위가 별게 아니었습니다. 사지 멀쩡하고 자기 앞가림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된다시는 분들이셨거든요. 남편은 평범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미래가 그렇게 유망한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군데서 8년 넘게 일한 걸 보면 근면성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결혼 전부터 처가에 들락거리며 능글맞게 장인 장모님 하면서 친한 척을 하는데 저희 부모님께는 남편만큼 좋은 사윗감이 또 있나 싶으셨을 거예요. 공무원이 박봉이고 요즘은 기피 직업이라는 말이 많지만 제가 일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안정적이라는 장점 때문에 제가 공무원 준비할 당시에는 경쟁률도 엄청났습니다. 아무리 박봉이라지만 8년차 중소기업 대리였던 남편 월급과 비교해보면 제가 월급도 훨씬 잘 받았어요. 남편 말로는 회사가 과장까지는 조금 박한 편이지만 차장직급 달고부터는 대기업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대우를 받는다고 조금만 참으면 자기도 조금 상황이 피게 될 거라고 늘 말해왔습니다. 저는 그냥 맞벌이 생활하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했고요. 아무튼 저희 집에서 남편이 열렬한 환영을 받은 데 비해서 시댁에서는 딱히 제가 환영을 받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예비며느리 왔다며 현관문에서부터 저를 반겨주셨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부터 느낌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대신 시아버지의 경우에는 진짜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그날 식사 시작하고 이야기 몇 마디 나누다가 판이하게 달랐던 두 분의 반응이 왜 그랬는지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었어요. 아버님은 자식인 남편보다 저를 더 높게 쳐주셨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이 어느 정도 인정받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대한 믿음도 전혀 없으셨기도 했어요. 아버님은 남편이 처음 취직했을 때부터 회사가 별로 좋은 회사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몇 년 더 집에 있어도 되니 준비 더해서 더 조건 좋은 회사로 가거나 거기서 경력 조금만 쌓아서 이직을 하라는 식으로 쭉 남편을 설득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고집을 부려서 그 회사에 여지껏 다니게 되었던 거였고요. 이직 이야기는 거의 매해마다 하셨다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지금 회사가 마음에 든다며 고집을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딴에는 결혼한다고 집에서 도와주지도 못하는 형편인데 남자가 한 달에 250도 안 되는 벌이로 저놈 저거 평생 장가는 갈 수나 있을지 싶으셨다고 걱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랏 일하는 사람을 며느리로 보게 되었다고 좋아하셨던 거고요. 그와 동시에 시어머니는 공무원이 공무원이지 뭐 나랏 일까지 한다고 축혀 세워주냐며 회사 못 들어가는 애들이 하는 게 공무원이라고 아버님 말을 자르면서 동시에 저를 깎아내리셨어요. 그러더니 오히려 땡 잡은 건 당신 아들이 아니라 저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어린 남자 데려가는데 돈은 많이 모아놓았느냐며 빈정거리더라고요. 말 끝나기 무섭게 아버님이 교양머리 없게 그딴 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냐며 집안 망신 시키지 말라고 성질을 부리셨습니다. 덕분에 그 자리에서 갑자기 두 분이 부부싸움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처음 인사드리러 온 건데 두 분 싸우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하니 정말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당황스럽고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그날은 그 순간에 당황했던 것 말고는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 저도 크게 실수한 건 없는 듯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유별나다는 건 이미 알았지만 아버님이 경우가 밝은 분이셨고 시어머니가 선을 넘는 발언을 하면 제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게 될지라도 뜯어말려주는 분이셨으니 결혼 후에도 크게 신경 쓸 문제는 아니겠구나 싶었습니다. 돈은 솔직히 남편과 비교해서 제가 훨씬 더 잘 모아놓았습니다. 제가 취직 조금 늦게 했다고 일에 매몰돼서 살았던 게 한몫했어요. 거기에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생활비도 아낄 수 있었다 보니 돈을 모으기가 더 수월했었고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서 저도 친구들도 만나고 하고 싶었는데 막상 그때가 되니 친구들은 다 결혼을 해서 가정이 생기는 바람에 만날 친구들도 없어서 정말 돈 모으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덕분에 결혼할 당시에 저는 이미 2억에 가까운 돈을 모아놓았어요. 9급으로 시작한 거 치고 엄청 잘 모은 편이죠. 당시 남편은 8년차 직장인이었지만 모아놓은 돈이 고작 4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돈의 반이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그나마도 원래는 3천 조금 넘게 모아놓은 게 전부였는데 저랑 연애 시작하고 나서 결혼자금 모으겠다고 1천만 원을 더 모아놓은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그때는 짧은 기간이나마 1천만 원이나 모아놓은 게 경제관념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좋게 생각했습니다. 할 때는 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지금보다 앞으로 결혼하고 나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살림 합치고부터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상견례를 진행할 당시에는 시어머니가 의외로 아무 말도 없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 앞에서 또 저를 깎아내리면서 남편을 축혀 세워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아버님이 사전에 잘 이야기를 한 건지 오히려 먼저 농담도 하고 좋은 시어머니인 척 연기를 하셨죠. 그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결혼하고 나면 물을 수 없게 되는 거니 시어머니 딴에도 처음에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저라 잘 지내보고자 성질을 누그러뜨리고 있는 거라 생각했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돈도 더 많이 해오는 상황에 벌이도 더 좋은데 제가 나이 몇 살 많다고 꿀릴 게 없다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이왕 이렇게 된 거 결혼 후에 시집살이라도 호되게 시켜서 분풀이라도 해야겠다는 심정인가 싶더라고요. 집은 오롯이 제 돈으로 30년도 더 된 14평 아파트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연식이 연식이니만큼 재건축에 대한 기대도 있었기에 거주뿐만 아니라 투자까지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은 거라 생각했어요. 실제로 집을 사고부터 집값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남편이 모아놓은 돈으로 인테리어 약간 고치고 혼수랑 중고차 한 대를 장만했습니다. 모든 게 순탄하게 흘러가는 듯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난데없이 집계약은 공동명의로 했느냐고 묻더라고요. 집은 순전히 전부 제 돈으로 구했던 것이었기에 제 명의로 했습니다. 결혼했지만 경제권을 합치지 않고 따로 관리하기로 하기도 했고 남편이 해오는 혼수며 기타 등등 비용을 생각하더라도 제가 몇 배나 돈을 더 쓴 건데 제 명의로 하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더니 욕심이 너무 험한 거 아니냐고 뭐라고 하더군요.
남편 돈으로 중고차 한 대 산 걸 가지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차는 솔직히 저 편하자고 산 거 맞아요. 일단 남편이 면허가 없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굳이 차를 산 이유는 집 위치가 남편 출퇴근하기에는 괜찮은 편이지만 저의 경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내 아들 돈으로 차 한 대 뽑는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는데 집이며 차며 다 네 거 하면 우리 아들 이름으로 된 건 뭐가 있느냐고 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한 대의 억소리 나는 외제차를 뽑은 것도 아니고 800만 원 주고 10만 킬로 넘게 탄 국산 준중형 차 하나 중고로 얻은 건데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내 자식을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어디 다 늙은 걸 며느리라고 데리고 와서 내 아들이 기도 못 펴고 부려먹히며 살게 되었다고 악담을 퍼붓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애초에 이럴 거면 결혼 허락은 왜 해줬냐 말하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날 남편이 집에 와서 저한테 싹싹 빌면서 사과했죠. 시아버지도 저녁에 전화를 하셔서는 어머님 대신 사과를 하셨어요. 자기가 옆에 있었으면 그런 말 못하게 막았을 텐데 미안하다고요. 집에서 두 사람이 제 편을 들어주면 시어머니도 덜할 줄 알았는데 제 생각이 틀렸던 겁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결혼 생활 내내 사사건건이 저한테 시비를 걸면서 저를 까내리지 못해 안달이었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당신 아들이 제대로 대접 못 받고 마누라 눈치 보면서 살 줄 알았나 보더군요. 반대로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시자짓 갑질 한번 저한테 할 때마다 그만큼 남편이 제 눈치를 봐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집도 제가 해왔고 돈도 더 잘 버는 데다가 결혼 비용도 몇 배를 더 했는데 제가 솔직히 눈치 볼 게 뭐가 있겠어요. 시어머니가 저럴 때마다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시어머니 대신해서 저한테 사과하고 집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쥐죽은 듯 있어야 했죠. 남편이 견디다 못해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해야겠다고 제 앞에서 전화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 딴에는 자기가 강하게 말하는 모습 보여주면 시어머니도 그만하시겠지 싶어서 한 것 같은데 결과는 오히려 역효과였어요. 저도 옆에 있었다 보니 시어머니가 말하는 걸 똑똑히 들었어요.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시작부터 내가 뭐 한다고 너를 다 늙어빠진 네 마누라한테 장가 보낸 줄 아느냐며 한마디 했으니까요.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 수명이 길다고 하지 않느냐고 그럼 적어도 네가 죽어라고 피땀 흘려 돈 벌어놓고 일찍 죽어버리면 네 마누라가 남은 돈 혼자서 펑펑 쓰지는 않겠구나 싶어서 허락했던 거라더군요. 그런데 돈 가지고 어린 남편 휘두르는 꼴을 보니 괜히 장가 보낸 것 같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워낙 순식간에 튀어나온 말이라 남편도 시어머니를 멈출 수 없었고 저도 듣다가 안 되겠어서 전화기 뺏어 들고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이야말로 아버님보다 나이가 5살이나 어리시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느냐고요. 저는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오고 어머님 아들보다 돈도 더 잘 벌지 않느냐. 남편 돈으로 놀고 먹을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 걱정 마시라 한마디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들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는지 잠시 당황하더니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걸 알게 된 건지 오히려 저한테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당신은 집에서 바깥 양반 내조를 하고 있지 않냐면서 뒷바라지를 해줬으니 바깥 양반이 내 노후도 책임져주는 게 당연한 거다 하는 소리를 하시길래 그럼 저도 당장 일 그만두고 집에서 남편 내조나 해야겠다고 했죠. 나이 많은 며느리라서 얼마나 다행이냐고. 그래도 일찍 죽어버리고 돈이 남으면 아까우니 돈은 앞으로 모으지 말고 있는 대로 다 써버려야겠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와는 전화로 돌이키기 힘든 만큼까지 싸우게 되었고 그 덕에 한동안 시댁과 연을 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따로 시어머니와 연락을 하는 듯 보였지만 그걸 가지고 아예 못하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연 끊고 지낸다는 소리 듣고 싶지도 않았고 더 이상 시어머니가 저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는다면 아무런 상관없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시댁과 아예 연락을 안 하고 지낸 건 아니었어요. 이따금씩 시아버지한테서는 잘 지내냐는 안부 연락이 걸려왔습니다. 평소에도 워낙에 저를 챙겨주시던 분이었으니 시아버지의 연락까지는 저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코로나 시기 막바지쯤 해서 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남편 회사가 코로나 시작된 이래로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이 성실하기는 했지만 회사 내에서 크게 인정받는 사람은 아니었더라고요. 당장 해고를 시키지는 못했지만
남편이 직장 내에서 말 못할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주는 것도 싫었던 건지 남편 스스로 관두게 만들 작정이었던 거예요. 하루는 남편 자리에 의자를 치워버렸다더라고요. 실적 운운하면서 남들 앉아서 일하는데 서서 일하라는 식으로 말이죠. 할 일도 없는데 땡볕 무더운 날씨에 교통비도 없이 외근을 보내서 굴린다던가 하는 식으로 남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월급은 나오니까 새 일자리 구해질 때까지는 그냥 참고 다니겠다는데 솔직히 그 이야기 듣고 그만두라고 하지 못할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나요. 그러던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아버지까지 실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시부모님 노후 문제에 비상등이 켜져 버렸죠. 아버님이 일하던 곳 사정이 코로나 끝나고 나니 오히려 더 어려워지면서 나이 많은 순서부터 정리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회사에서 그 고생을 하는 가운데 시댁에 생활비까지 보내야 할 수도 있게 되었으니 정말이지 머릿속에 생각이 터질 듯이 많았죠. 남편 이직할 때까지 외벌이로 버티는 건 할 수 있지만 시댁 생활비까지 부담하라 그러면 못하겠다 싶었거든요. 남편이 하루하루 회사에서 버티고 있던 상황이긴 했지만 회사에서도 남편이 저렇게 버티고 나오면 그냥 해고를 할 수도 있었으니 남편 수입이 사라지는 건 시간 문제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남편을 불러서 이야기했죠. 당신 직장이 사라지고 당분간 집에서 있게 된다고 해도 괜찮다. 저금도 상당히 있으니 당신이 일자리만 빨리 구해준다면야 몇 개월 외벌이 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시댁 생활비는 다르다고요. 아버님 성격에 우리한테 손 벌리지는 않으실 게 뻔하지만 시어머니는 당장부터 앓는 소리를 하고 계시지 않냐고. 시댁의 생활비까지라고 하긴 뭐하지만 한 달에 100만 원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해주겠다고 했어요. 대신 조건을 하나 붙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생활비가 필요하면 나한테 직접 연락해서 나한테 직접 받아가시는 조건이라고요. 시어머니 기를 죽이거나 그러려는 생각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한테 고마워할 필요까진 없지만 저한테 조금이나마 미안한 마음을 가졌으면 싶었던 마음이 더 컸겠네요. 그런데 또 연 끊고 지내던 며느리한테 연락해서 생활비 타가는 건 시어머니 입장에서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일이었나 봐요. 아버님 실직 소식을 들었을 때 길어야 2주 정도면 연락이 오겠구나 싶었는데 거의 반년이 지나가도록 저한테 연락 한 통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반년이 지나서 시댁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참으로 어이가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랑 이혼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죠. 경제적 능력을 잃은 시아버지가 더는 필요 없어진 건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시아버지를 시어머니는 헌신짝 버리듯 버리기로 결정을 했던 거죠. 그나마 가지고 있던 집이나 기타 등등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었으니 노후 대책으로 적금 몇 개랑 집 한 채 덩그러니 있는 게 전부였는데 그걸로 둘이서 아둥바둥 아끼고 사느니 시어머니 딴에는 이혼해서 재산 절반 분할받는 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아버님도 책임감이 워낙에 강하셨던 분이니 시어머니의 그런 결정이 마음에 안 드셨겠지만 결국 재산을 반씩 분할하기로 하고 협의 이혼을 해주기로 하셨어요. 저는 그게 왠지 제 잘못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달에 돈 100만 원이 뭐라고 그거 사이 안 좋은 시어머니한테 그냥 주기 싫어서 시어머니한테 직접 연락하라고 자존심을 부리다 시부모님을 이혼시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님한테는 죄송하다고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님이 네가 잘못한 게 없는데 죄송할 게 뭐가 있느냐고 하시면서 몸 건강히 잘 지내라고 한마디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죠. 담담한 말투로 말은 하셨지만 생각이 많은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 딴에도 차라리 생활비 문제로 매일같이 시어머니랑 다투느니 있는 재산 정확하게 반 갈라서 그 돈으로 각자 갈 길 가면 되겠구나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진짜 문제는 시부모님 황혼이혼이 완벽하게 끝나고 나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노후 대비가 완벽한 게 아니었던 터라 사실상 재산이라곤 저금 얼마의 집 하나 가지고 있던 게 전부였는데 그 집 팔아서 재산 분할을 한다고 한들 시어머니가 돈만 쥐고 밖에서 노숙을 할 것도 아니고 지낼 곳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니 살 곳을 구하고 나면 생활비가 모자라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던 거죠. 문제는 시어머니가 주거에 필요한 비용을 아끼겠다고 짐 싸들고 저희 집으로 쳐들어온 게 문제였죠.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저를 며느리 대접을 해주시더군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된 며느리 대접받자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여지껏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람 취급도 안 해주더니 이제서야 제 도움이 필요하니 찾아온 시어머니가 달가울 리가 없었죠. 게다가 자칫하다간 내 집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할 판인데 오죽했겠나요. 시어머니가 아니라 오갈곳 없어진 시아버지가, 저랑 그나마 관계가 좋던 시아버지가 저를 다시 찾아오셨다고 해도 싫다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난데없이 저를 방으로 끌고 가더니 일단 방 한 칸 내어드리고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제가 물었어요. 지금 모시게 되면 평생 모시게 되는 거 모르냐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오갈곳 없으시다는데 그럼 어머니를 길바닥에 내몰자는 거냐고 따지더라고요. 이혼을 결정한 것도 어머님이지 않냐, 그리고 오갈곳이 없긴 왜 없냐, 아버님한테 받은 돈이 있지 않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럼 어머니한테 월세로 30만 원씩 내라고 할 테니 같이 지내게 하자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죠. 제가 시어머니랑 사이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서로 대판 싸우고 1년 가까이 연을 끊고 지내기까지 했는데 고작 30만 원 받자고 시어머니를 내 집에 모시겠냐고 한마디 했네요. 제 눈치 많이 보고 저한테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결혼하니 효자가 되는 건 어쩔 수 없었나 봐요. 아무리 봐도 아버님한테 재산분할 받아서 목돈이라도 쥐고 있는 시어머니 상황이 직장도 잃고 뭐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남편 상황보다 훨씬 좋다는 걸 몰랐던 걸까요? 이 집의 지분이라고는 이사 들어올 때 도배장 파는 거랑 혼수 몇 가지밖에 없는 사람이 자기도 이 집에 지분이 있다며 그 정도 정할 권리가 있다고 소리를 치대요. 시어머니도 제가 웬만해선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는 걸 알았는지 내 그럴 줄 알았다고 그따구로 내 아들 휘어잡을 거면 그냥 이혼을 해라 하는 식으로 강하게 나오더군요. 순간 이혼하라는 이야기를 직접 꺼내주셨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냐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대답했죠. 시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나올 걸 미리 계산이라도 했던 건지 그럼 집은 두고 저만 나가라더군요. 순전히 내 돈으로만 들어간 내 집인데 내가 미쳤다고 집을 포기하게 했냐고, 도배장 판할 때 들어간 돈이랑 혼수할 때 들어간 돈, 그리고 자동차도 돌려줄 테니 두 사람 보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당장 오갈 곳이 없으니 집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나오더군요. 저도 생각해보니 암만 내 집이 최고라고 하지만 결혼 생활 시작부터 남편과 함께한 이 집에서 혼자 지내게 될 텐데 이혼하고 나서도 그 기분이 똑같을까 싶더라고요. 어차피 저는 친정으로 돌아가면 되겠다 싶었고 그래서 여차저차 절충해서 그 집을 시어머니한테 팔기로 했습니다. 재개발 소식과 이런저런 이유로 집값이 제가 처음 샀을 때보다 1억이 넘게 오른 상황이었기도 해서 시어머니가 이혼하면서 분할받은 돈과 결혼 생활하면서 모아놓은 돈은 제가 다 가지고 오는 조건으로 집을 남편에게 넘기기로 했어요. 돌려줘야 할 혼수니 재산 분할이니 이런 거 머리 아프게 고민할 바에 깔끔하게 그러는 게 서로 더 편하겠다 싶었거든요. 제 이혼 소식을 전해들은 친정 부모님이 저한테 많이 미안해하셨어요. 딸내미 늦게 시집 보낸다고 제대로 봐야 할 사람 됨됨이를 면밀히 보지 않았다면서 제 이혼이 당신들 책임이라며 자책하셨습니다. 저라고 뭐 이런 사람들인 줄 알았겠냐며 미안해하실 필요 없다고 말했죠. 그래도 집을 내주고 온 게 손해본 느낌이라며 안타까워하셨어요. 재개발이며 뭐며 앞으로 집값이 오를 일만 있는데 이혼하고 전세 같은 거 주면 되는 거였지 않냐며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린 거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는 했는데 이미 물 건너간 거 후회해서 뭐하나 싶었습니다. 빨리 이혼 결심하고 그 집구석 손절한 게 더 잘한 일이다 생각하고 괜찮다고 웃어넘겼어요. 그렇게 제 짧디 짧은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잘 풀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혼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에 와서 사연을 적게 된 이유는 얼마 전 시아버지와 남편을 만나고 왔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되었다며 먼저 저한테 연락을 해왔거든요. 이혼 후에 연락을 따로 주고받지 않았는데 듣자 하니 아버님은 재산분할한 돈으로 고등학교 때 고향 친구였던 분과 식당을 하나 차리셨다더군요. 그 짧은 사이에 아버님 식당은 놀라울 만한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같이 사업을 시작한 그 고향 친구분과 재혼을 하기로 했다는 거죠. 남편은 아버님 결혼식장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이혼했으니 불편한 사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굳이 피하거나 숨을 이유도 없다 생각해서 오랜만이라고 인사를 했죠.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으니 끝나고 남편하고 오랜만에 같이 식사도 했고요. 남편이 잘하지도 않는 술을 대낮부터 마시며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랑 살 때가 좋았다면서 신경질적인 어머니랑 둘이서 사는 게 지친다더라고요. 재개발 노리고 저한테 집을 사갔는데 집값은 오히려 제가 처음 집을 샀을 때 가격으로 내려갔고 재개발도 요즘 공사 비용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분위기라며 완전 망했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식사 말미에는 술에 취해가지고 어떻게 아버지가 가족들을 내팽개치고 이렇게 재혼을 할 수 있냐며 아버님이 가족들을 배신했다니 어쨌다니 하는 소리를 하길래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한마디 해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힘들 때 먼저 배신한 게 누군데 이제 와서 그딴 소리를 하느냐고요. 인과응보라는 말은 드러나 봤냐고. 집값이 내려간 것도 아버님이 재혼한 것도 지은 죄가 있으니 돌려받는 거고 이 상황을 선택한 건 다른 누가 아니고 당신하고 당신 어머니니 어디 가서 탓하지 말라 한마디 해주고 왔네요. 나오는 길에 아버님한테는 재혼 축하드린다고 앞으로 행복하게 잘 지내시라고 해주고 왔고요. 속이 후련해져서 이렇게 이혼한 지 2년이나 지나서 짧게나마 제 이야기를 적어보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저런 남편과 시어머니와 평생을 함께하는 것보다 지금 제 삶이 훨씬 나은 것 같아 마음은 편해졌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